98.7%라는 숫자 하나가 유럽을 패닉에 빠뜨렸습니다. 한 나토 긴급 평가회의 대형 스크린에 뜬 천무 실전 데이터였습니다. 명중률 98.7%였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서방 최고 MLRS의 실전 명중률이 60%였던 현실 앞에서 이 숫자는 굴욕이었습니다. 아니 개시였습니다. 영국 대표가 일어섰다 앉았고 독일 장성은 보고서를 집어던졌으며 프랑스 참모는 본국에 긴급 타전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다음 페이지엔 더 충격적인 문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방 12발 필요, 한국 한 발, 12배 효율이었습니다. 탄약도 12분의 1, 시간도 12분의 1, 피해도 12분의 1이었습니다. 이건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차원이 달랐습니다. 사우디는 이미 7,500발을 계약했고 폴란드는 전 무기를 교체 중이었으며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루마니아가 줄을 섰습니다. K-프리시전, 한국식 정밀 타격 모델이라는 용어가 나토 공식 문서에 등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용했던 그 나라가 세계 정상에 우뚝 선 그날, 대체 무슨 기적이 숨어 있었습니까? 눈물 나는 그 감동이 지금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가슴이 뛰지 않으셨습니까? 세계가 우습게 봤던 대한민국이 조용히 정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국민들은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길 바랍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고 더 많은 국민들에게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이 느낀 자부심을 나눠주십시오. 자랑스럽다, 감동이다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함께 자부심을 나눕시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상황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중령님, 실시간 교신 들어옵니다. 스피커에서 터진 목소리는 흥분과 공포가 섞여 있었죠. 표적 소거 확인 반복한다. 단일 타격으로 완전 소거. 상황실 12명이 모두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단일 타격이라고요? 우리가 3일 밤낮 폭격해도 안 무너진다던 그 벙커를요? 저는 위성 화면을 당겼습니다. 벙커가 있던 자리엔 완벽한 원형 구멍만 남아 있었죠. 도대체 뭘 쐈단 겁니까? 저는 마커스 톰슨, 나토 작전 분석관입니다. 동료들은 저를 회의론자라고 부르죠. 당연합니다. 25년간 전장 데이터만 붙들고 살았으니까요. 과장된 보고서, 부풀려진 성능, 조작된 영상을 걸러내는 게 제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 앞에 펼쳐진 건 걸러낼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브뤼셀 나토 본부 지하 3층 상황실은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은 시각이었고 야간 당직조 몇 명만이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죠. 저 역시 커피를 마시며 일상적인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25년간 해온 일이었고 특별할 것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교신이 터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경 지역에서 긴급 교신이 들어왔을 때 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중동에서 벙커 폭격이야 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교신 내용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단일 타격으로 완전 소거라는 문구가 귓가에 꽂혔죠. 저는 즉시 위성 데이터를 요청했고 화면에 뜬 영상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3층 규모의 강화 콘크리트 벙커가 있던 자리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원형의 구멍만이 사막 한가운데 뚫려 있었죠. 직경은 대략 12m, 테두리는 놀라울 정도로 깔끔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펀치로 정확히 찍어낸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25년간 수많은 폭격 현장을 분석해왔지만 이런 패턴은 처음 봤습니다. 일반적인 폭격은 불규칙한 크레이터를 남기고 파편이 흩어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 현장은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젊은 분석관이 추가 보고서를 건네왔고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발사 무기 천무, 한국제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죠. 한국이라고요? 나토 내부에서 한국 무기는 그다지 주목받는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폴란드가 한국제 무기를 대량 도입한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대부분은 그저 가격 때문이라고 치부했습니다. 상황실 뒤편에서 누군가 코웃음을 치며 한국 로켓이 저런 타격을 했다는 게 믿어지냐고 속삭였죠. 하지만 위성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영상을 3번 반복 재생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죠.
이 타격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산된 정밀 공격이었습니다. 오차 범위는 5m 이내로 추정됐고, 이는 순항 미사일 수준의 정확도였죠. 그런데 이게 다연장 로켓이라고요? MLRS가 이런 정밀도를 낸다는 건 제 상식으론 이해가 안 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부차 피해가 전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벙커 주변 구조물들은 멀쩡했죠. 일반적인 로켓 공격이었다면 최소 반경 100m는 초토화됐을 겁니다. 하지만 이 천물한 무기는 표적만 정확히 제거했습니다. 마치 외과 수술처럼 말입니다. 그때 또 다른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한국 방산업체의 발표문이었죠. 제목을 보는 순간 제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천무 7,500발 계약 체결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7,500발이요? 실전 검증 없이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사우디가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서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사들일 일이 없었죠. 그 말은 이 천무가 이미 실전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입증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상황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비웃던 목소리들이 사라졌고 모두가 침묵 속에서 화면만 응시했죠. 저 역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25년간 쌓아온 제 경험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만약 이게 진짜라면 전장의 판도가 바뀌는 겁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낸 거죠.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직업적 양심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확인해라, 직접 봐라. 이건 그냥 넘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날 오전 10시 지휘통제실에 긴급 브리핑이 소집됐습니다. 중동 담당 장교 12명이 모두 모인 자리였죠.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새벽에 터진 사우디 작전 보고가 나토 전체를 흔들어 놓았거든요. 저는 분석 책임자로서 가장 앞줄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엔 두툼한 파일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엔 실전 녹취, 지상 관측 데이터, 위성 사진이 가득했죠. 하지만 모두가 기다린 건 하나였습니다. 실전 영상이었습니다. 실전 영상은 사우디 측이 직접 제공한 자료였습니다. 암호화를 풀고 파일을 여는 데만 30분이 걸렸죠. 대형 스크린이 켜지자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화면엔 사막 위 벙커가 보였고 멀리서 로켓 발사대가 각도를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발사 신호가 떨어졌고 천무 로켓이 불꽃을 내뿜으며 상승했죠. 여기까진 평범했습니다. 일반적인 MLRS와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제 눈이 커졌습니다. 로켓이 상승 궤도 중간에서 갑자기 자세를 바꿨습니다. 후방 노즐에서 미세한 분사가 일어나며 기울기가 조정됐죠. 이건 일반 로켓에선 불가능한 움직임이었습니다. MLRS는 발사 후 탄도가 고정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하지만 저 천물한 로켓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스스로 궤도를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앉은 영국 장교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뭡니까? 순항 미사일입니까? 로켓은 정확히 벙커 중심부를 향해 낙하했습니다. 충돌 직전 한 번 더 미세 조정이 일어났고 폭발이 터졌죠. 연기가 거치자 벙커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상황실엔 정적만 흘렀습니다. 저는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재생했습니다. 3번을 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로켓은 비행 중에 자세를 제어했고 표적을 완벽히 명중시켰습니다. 분석 데이터가 화면에 떴습니다. 발사 거리 78km, 명중, 오차 2.7m, 목표 파괴율 100%였죠. 2.7m라고요?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기존 서방 MLRS의 평균 오차가 30m에서 50m 사이인 걸 고려하면 이건 12배 이상 정밀한 수치였습니다. 옆 독일 장교가 파일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 정밀도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수준입니다. 하지만 토마호크는 한 발에 수백만 달러가 넘는 무기였고 천무는 그보다 훨씬 저렴한 로켓이었죠.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25년간 서방 무기 체계를 분석하며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서방 기술이 최고라는 믿음이었죠. 유럽과 미국의 무기 개발 철학, 정밀 유도 시스템, 전장 운용 교리까지 모든 게 세계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펼쳐진 데이터는 그 믿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서방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을 뛰어넘은 무기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옆자리 프랑스 장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중령님, 이게 정말 한국 기술 맞습니까? 저는 파일을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3번 확인했습니다. 한국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단독 개발입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나토 내부에선 한국 무기를 가격 경쟁력 정도로만 평가했거든요. 저는 과거 이라크 전선에서 목격했던 MLRS 오발 사고가 떠올랐습니다. 표적에서 80m 벗어나 민간 건물을 타격했던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했죠. 당시 우리는 그게 불가피한 오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로켓 무기의 한계라고 받아들였죠. 하지만 천문은 그 한계를 무너뜨렸습니다. 2.7m 오차라는 건 민간 피해를 거의 제로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니었습니다. 전장 운용 개념 자체를 바꾸는 혁명이었죠. 브리핑이 끝나고 참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중령님,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직업적 양심이 저를 압박하고 있었거든요. 만약 이게 진짜라면 나토의 무기 체계 전체를 재검토해야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현장으로 갑니다.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결정은 단순한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20년간 믿어온 신념을 직접 검증하겠다는 선언이었죠. 저는 파일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도망칠 수 없다고, 진실을 봐야 한다고 말입니다. 사우디 측에서 추가 영상 자료가 도착한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암호화된 파일 4개가 동시에 전송됐고 저는 모니터 4대를 나란히 배치했죠. 로켓 비행 경로, 지상 관측 카메라, 근접 촬영, 발사대 각도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도록 말입니다. 분석관 3명이 제 뒤에 서서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고 4개 화면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화면엔 천무 로켓이 발사대를 떠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불꽃이 터지며 로켓이 상승했고 두 번째 화면엔 그 궤적이 추적됐죠. 세 번째 화면은 표적인 벙커를 고정 촬영하고 있었고 네 번째는 발사대의 유압 시스템이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로켓이 상승 궤도에 진입한 순간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로켓 후방 노즐에서 미세한 분사가 일어났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보였죠. 로켓이 스스로 기울기를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일시정지시키고 해당 구간을 확대했습니다. 노즐 끝부분에서 작은 제트 분사가 보였고 그로 인해 로켓 각도가 3도 정도 변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MLRS에선 절대 불가능한 기동이었죠. 발사 후 탄도는 고정되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하지만 천문은 달랐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스스로 궤도를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로켓은 표적 상공 500m 지점에서 다시 한번 자세를 바꿨습니다. 이번엔 더 명확했죠. 좌우 노즐이 교차로 분사되며 낙하 각도가 정밀하게 조정됐습니다. 저는 화면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모니터였지만 제 가슴은 뜨거웠죠. 저건 무기가 아니라 의지였습니다. 목표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충돌 직전 로켓은 정확히 벙커 중심부를 향해 수직 낙하했고 폭발이 터졌습니다. 연기가 거치자 벙커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재생했습니다. 똑같은 패턴이었죠. 상승 중 첫 번째 조정, 상공에서 두 번째 조정, 낙하 직전 최종 조정. 3번의 궤도 수정이 모두 정확히 같은 타이밍에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3번째 재생을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오차가 없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죠. 완벽한 설계였습니다. 뒤에 서 있던 분석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령님, 기술 매뉴얼 받았습니다. 저는 파일을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엔 천무의 기본 재원이 적혀 있었고 두 번째 페이지부터 핵심 기술이 나왔죠. 반능동 압력 제어 서스펜션, 비행 중 5회 좌표 보정, 실시간 궤도 수정 시스템이라는 문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비행 중 5회 좌표 보정이라고요? 미사일도 아닌 로켓이요? 저는 다시 한번 문장을 읽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천문은 발사 후에도 표적 좌표를 5번이나 재계산하며 궤도를 수정한다고 적혀 있었죠. 이건 기존 서방 무기 체계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기술이었습니다.
MLRS는 발사 전 계산된 탄도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천무는 비행 중에도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뉴얼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실전 운용 데이터 섹션이었죠. 거기 적힌 한 문장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관측병 녹취록 중 일부였습니다. 표적 중심 명중, 부차 피해 제로. 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부차 피해 제로라고요? 저는 25년간 그런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장에서 부차 피해는 늘 존재했죠.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천무는 그 불가피함을 거부했습니다. 정밀함으로 말입니다. 2.7m 오차, 5회 궤도 수정, 표적만 정확히 타격하는 능력. 이 모든 게 한 가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희생을 막겠다는 철학이었죠. 저는 과거 바그다드에서 목격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MLRS가 표적을 벗어나 민간 건물을 파괴했던 그날의 비명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당시 저는 그게 전쟁의 불가피한 대가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천무는 그 위로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정밀함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설계였습니다. 한국은 불가피함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기술로 그걸 극복했습니다. 저는 모니터 속 완벽한 원형 구멍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저건 단순한 폭발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전쟁 철학의 선언이었죠. 이 순간 제 20년 교리는 무너졌고 새로운 진실이 태어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회의론자로 남을 수 없었습니다. 국제 공동 검증 시험이 열린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사우디 북부 사막에 마련된 임시 시험장이었죠. 나토, 폴란드, 사우디 대표단이 모두 모인 자리였고 저는 평가 책임자로 배치됐습니다. 시험장 관측소는 냉방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서방 대표들은 여전히 한국 무기를 깎아내리는 표정이었고 몇몇은 노골적으로 조롱을 섞어 대화를 나눴죠. 아시아 로켓이 유럽 교리를 대체할 수 있겠나? 그런 속삭임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시험은 서방 MLRS부터 시작됐습니다. 영국제 시스템이었고 나토가 오랫동안 신뢰해온 무기였죠. 발사대가 각도를 맞추고 첫 발이 날아갔습니다. 폭발음이 사막을 가득 채웠고 표적이 명중됐습니다. 두 번째도 성공이었죠. 관측소 안 서방 장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발사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켓이 발사대를 떠난 직후 궤도가 흔들렸습니다. 바람의 영향인지 시스템 오류인지 알 수 없었지만 로켓은 표적에서 벗어나 허공으로 날아갔죠. 불발이었습니다. 네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켓이 상승 중 자세를 잃고 산탄처럼 흩어졌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예 점화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죠. 관측소 분위기가 급격히 무거워졌습니다. 서방 대표들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고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발사대 쪽을 바라봤습니다. 기술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스템 자체의 한계였습니다. MLRS는 발사 후 외부 변수에 대응할 수 없었거든요. 바람, 기압, 온도 변화 같은 것들이 탄도를 흔들면 그대로 빗나가는 게 당연했죠. 저는 과거 이라크에서 똑같은 패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이걸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최종 데이터가 집계됐습니다. 10발 중 6발 명중, 명중률 60%였죠. 화면에 빨간 경고창이 떴고 분석 보고서엔 실전 운용 부적합이라는 문구가 자동으로 입력됐습니다. 관측소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영국 대표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60%는 전장에서 재앙을 의미했습니다. 이어서 천무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조용히 발사대를 점검했고 준비 완료 신호를 보냈죠. 저는 모니터 사대를 동시에 켰습니다. 다각도 분석을 위해서였습니다. 첫 발이 발사됐고 로켓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봤던 그 움직임이 실제로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로켓이 중간에 자세를 바꿨고 표적을 향해 정확히 낙하했죠. 폭발이 터졌고 표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도 명중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오히려 더 정밀했죠. 오차가 2m 이내였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6번째 모두 완벽한 명중이었습니다. 사막 위로 정확한 간격으로 폭발이 이어졌고 매번 표적만 깨끗하게 제거됐습니다. 관측소 전체가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서방 대표들은 그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10번째 발사가 끝나고 최종 데이터가 집계됐습니다. 10발 중 10발 명중, 명중률 100%였습니다. 평균 오차 2.4m, 부차 피해 제로였죠. 화면에 또 다른 문장이 떴습니다. 분석 시스템이 자동으로 계산한 효율 비교 데이터였습니다. 동일 효과 달성을 위해 서방 체계는 12발 필요, 천문은 1발.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엄청났습니다. 저는 입술을 다물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12배 효율이라고요? 이건 단순한 성능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전장의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서방이 12발을 쏴야 하는 작전을 한국은 한 발로 끝낼 수 있다는 뜻이었죠. 탄약 소모, 작전 시간, 민간 피해 모든 면에서 천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관측소 뒤편에서 폴란드 장교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게임 체인저입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들의 침착함이 오히려 더 웅장하게 느껴졌죠. 자랑하지 않았고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결과가 말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전장에는 변명이 없다고, 그날 변명은 서방에만 남았다고 말입니다. 첫 발이 명중했을 때 저는 세계의 기준이 바뀌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데이터가 심판했고 한국이 승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회의론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목격자가 됐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목격자 말입니다. 시험이 끝나고 밤 10시 비공개 기술회의가 열렸습니다. 폴란드군 고위 인원, 사우디 국방부 담당자, 나토 기술평가단이 모인 자리였죠. 호텔 최상층 회의실이었고 한국 개발진 3명이 조용히 입장했습니다. 저는 가장 앞자리에 앉아 그들을 마주했죠. 25년 경력의 무기 분석관으로서 수많은 개발자들을 만나봤지만 이들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과시하지 않았고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질문을 기다렸죠. 저는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밀도가 가능합니까? 한국 개발자 중 한 명이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첫 문장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죠. 정밀성은 인도주의의 시작입니다. 회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정밀성과 인도주의라고요? 무기 개발자의 입에서 나올 법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보통은 화력, 사거리, 효율 같은 단어들을 먼저 꺼내기 마련이었죠. 그가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는 분단국가입니다. 휴전선 너머에 같은 민족이 살고 있죠. 언젠가 우리가 만든 무기가 같은 민족을 향해 발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은 정확해야 하고 10발을 낭비해선 안 됩니다. 불필요한 희생을 막아야 하니까요.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말엔 무게가 있었습니다. 분단이라는 현실 속에서 태어난 정밀함의 철학이었죠. 제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25년간 무기를 단순히 도구로만 봤습니다. 적을 제거하는 수단이었고 작전을 완수하는 장비였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무기는 책임이었습니다. 정확해야 할 이유가 있었고 낭비해선 안 될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 무기의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가치관이었습니다. 폴란드 장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군 훈련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한국 개발자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포병들은 탄약 하나를 생명 하나처럼 다룹니다. 발사 각도를 계산할 때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확인하죠. 기상 조건, 지형 변수, 표적 이동 가능성까지 모두 고려합니다. 한 발을 쏘기 위해 10번 계산합니다. 저는 과거 서방 훈련장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탄약을 대량으로 쏟아붓는 훈련, 화력을 중시하는 교리였죠. 우리는 숫자로 압도하려 했고 한국은 정확함으로 끝내려 했습니다. 접근 자체가 달랐습니다. 사우디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천무 개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무엇입니까? 한국 개발자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전쟁의 목표는 이기는 게 아니라 빨리 끝내는 것입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민간인 피해가 늘어나고 국가 자원이 소모되죠. 그래서 저희는 한 발로 끝낼 수 있는 무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정확하게 표적만 제거하고 빠르게 작전을 종료하는 무기 말입니다. 그 문장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전쟁을 빨리 끝내는 무기라고요? 저는 숨을 들이마신 채 오래 말하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20년 전 바그다드 장면이 겹쳐졌습니다. 길어진 전쟁, 늘어난 피해, 끝나지 않는 작전들이었죠. 우리는 전쟁을 이기려 했지만 끝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끝내는 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 차이가 천물을 만들어냈습니다. 회의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한국 개발자의 말을 되새기고 있었죠. 그들의 말은 기술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인간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 불필요한 희생을 막으려는 책임감, 빨리 평화로 돌아가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 무기의 본질이 철학임을 알아버렸습니다. 한국 개발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확함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저희에게 무기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지는 약속이니까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25년간 쌓아온 제 관점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무기는 도구가 아니라 약속이라고요? 천문은 약속이었습니다. 정확하게 표적만 제거하고 민간인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이었죠. 전쟁을 끝내기 위한 무기, 그 개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 훈련장에서 사흘째 되던 날 새벽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예멘 국경에서 교전이 발생했다는 긴급 보고였죠. 후티 반군이 미사일 기지에서 연속 발사를 시작했고 사우디 국경 마을들이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저는 즉시 훈련을 중단하고 상황실로 이동했죠. 나토와 폴란드 모든 훈련 인원이 실전 분석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았을 때 저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며칠간 분석하던 그 무기가 지금 실제로 전장에서 사용되고 있었으니까요. 사우디 측에서 실시간 교신이 연결됐습니다. 천무가 긴급 투입됐다는 보고였죠. 작전 개시 신호가 떨어졌고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첫 표적 포착, 발사 준비 완료. 잠시 정적이 흘렀고 발사음이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훈련장이 아닌 실전이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현장이었죠. 천무가 정말 훈련에서 보여준 정확도를 실전에서도 재현할 수 있을까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폭발음이 교신으로 전달됐습니다. 표적 명중, 벙커 파괴 확인. 위성 영상이 실시간으로 들어왔고 화면엔 무너진 벙커가 보였습니다. 정확히 중심부가 파괴됐죠. 저는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오차 3m 이내였습니다. 두 번째 발사가 이어졌고 이동식 발사대가 제거됐습니다. 세 번째는 통신시설을 마비시켰죠. 패턴이 폴란드 훈련장에서 본 것과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로켓이 비행 중 자세를 바꿨고 표적만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부차 피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훈련과 실전은 다릅니다. 훈련은 통제된 환경이지만 실전은 모든 게 예측 불가능하죠. 바람, 먼지, 전자교란, 적의 대응 같은 변수들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천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모두 명중이었습니다. 훈련에서 본 정밀도가 실전에 그대로 복제되고 있었죠. 저는 과거 이라크에서 목격했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실전에서 명중률이 떨어지고 오차가 커지던 서방 무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천무는 달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천무가 단순히 표적만 파괴한 게 아니었습니다. 반군의 보급 통로를 순차적으로 차단하고 있었죠. 연결도로, 탄약창고, 통신 중계소가 정확한 순서로 타격됐습니다. 반군의 이동 루트가 지도상에서 하나씩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석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포격이 아니었습니다. 작전 설계였습니다. 누군가 전장 전체를 내려다보며 적의 반격 능력을 체계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었죠. 옆자리 폴란드 장교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포격이 아니라 전술입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천무는 화력이 아니라 지능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탄약으로 최대 효과를 내고 있었죠. 작전이 시작된 지 40분 만에 반군의 공격 능력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사우디 측에서 작전 종료 신호가 왔습니다. 모든 표적 제거, 작전 성공.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40분이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72시간 걸렸을 작전이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폴란드 지휘관이 즉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참모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그는 선언했습니다. 이 실전 데이터를 즉시 우리 교범에 반영하겠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수출한 게 아니라 전술을 공유했습니다. 상황실 안 모든 장교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천무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전쟁 방식이었습니다. 화력으로 압도하는 게 아니라 정밀함으로 제압하는 방식이었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다고, 이것이 진짜 동맹이라고 말입니다. 한국은 폴란드에 무기만 판 게 아니었습니다. 평화를 지키는 방법을 함께 나눴습니다. 훈련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실전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날 실전이 증명했습니다. 천무의 정밀도는 운이 아니라 설계였고 한국의 철학은 진짜였습니다. 전쟁은 이렇게 끝내야 한다고, 정확하게 빠르게 불필요한 희생 없이 끝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모니터 너머에서 한국의 무기가 생명을 지키고 있었고 저는 그 장면을 목격한 증인이 됐습니다. 국제공동검증 2차 회의가 열린 건 예멘 실전 작전이 끝나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브뤼셀 나토 본부 대회의장이었죠. 나토 무기평가단, 사우디 국방부, 폴란드 군 대표단은 물론 에스토니아까지 합류했습니다. 최근 예멘 실전 영상이 전 세계 언론에 퍼지면서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거든요. 저는 분석 책임자로서 가장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한 가지 질문으로 꽉 차 있었죠. 한국은 정말 가능한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천무 실전 데이터가 떴습니다. 사우디와 예멘 국경 지역에서 수집된 공식 기록이었죠. 첫 화면에 뜬 문장이 회의장 전체를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명중률 98.7%, 평균 오차 3.6m. 회의장 뒤쪽에서 탄식이 새어나왔고 속삭임이 퍼졌습니다. 98.7%라고요? 실전에서요? 서방 대표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훈련장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먼지와 바람과 전자교란이 난무하는 실전 환경에서 나온 수치였죠. 다음 화면엔 비교 시뮬레이션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동일한 좌표,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기상 조건에서 서방 무기와 천무를 재현한 분석이었습니다. 서방 MLRS 시뮬레이션이 먼저 재생됐죠. 10발 중 6발이 명중했고 나머지는 산탄처럼 흩어졌습니다. 오차 범위는 최소 25m에서 최대 60m였습니다. 부차 피해 구역이 붉은색으로 표시됐고 그 범위는 반경 150m에 달했습니다. 회의장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어서 천무 시뮬레이션이 재생됐습니다. 10발 중 10발이 표적 중심부를 관통했고 오차는 평균 3.2m였습니다. 부차 피해 구역은 거의 표시되지 않았죠. 두 발이 같은 지점을 정확히 찍어 들어가는 장면에서 회의장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비교가 아니었습니다.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쪽은 화력으로 넓게 퍼뜨리고 다른 한쪽은 정밀함으로 정확히 제거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말이 아니라 현실이다. 분석 데이터의 마지막 페이지가 떴습니다. 효율 비교 섹션이었죠. 거기 적힌 한 문장이 회의장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동일 효과 달성을 위해 서방 체계는 12발 필요, 천무는 1발.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탄약 소모량, 작전 시간, 민간 피해 위험 모든 면에서 천무가 12배 효율적이었습니다. 에스토니아 대표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고 폴란드 장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방 대표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회의 진행자가 저를 지목했습니다. 톰슨 중령, 나토 공식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5년 경력의 무게가 어깨에 실렸죠. 저는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수십 명의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천무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전장을 설계하는 체계입니다. 회의장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과거 우리는 화력으로 전장을 지배했습니다. 더 많이 쏘고 더 넓게 파괴하는 게 승리의 방식이었죠. 하지만 천무는 다릅니다. 정밀함으로 전장을 통제합니다. 한 발로 끝내고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며 작전을 빠르게 종료합니다. 이건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폴란드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폴란드는 천무 실전 배치 후 작전 효율이 3배 증가했습니다. 탄약 소모는 절반으로 줄었고 민간 피해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 데이터를 근거로 나토 공동 조달을 정식 제안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토 공동 조달이라고요?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나토 전체 무기 체계의 변화를 의미했죠. 나토 대표단이 긴급 협의에 들어갔고 30분 후 공식 답변이 나왔습니다. 한국형 정밀 타격 체계 유럽 공동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럽의 기준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란 이름이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었죠. 천무는 맞추는 무기가 아니라 틀릴 수 없는 무기였습니다. 데이터 앞에서 회의로는 숨을 잃었고 그날 전장은 한국식으로 다시 쓰였습니다. 저는 그 중심에 한국을 봤고 유럽의 미래도 함께 봤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일주일 후 유럽 각국에서 연쇄적인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에스토니아가 가장 먼저 천무 도입 검토를 공식 발표했고 노르웨이와 루마니아가 뒤를 이었죠.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도 정보 요청을 보냈습니다. 유럽 군사기관 내부 문서에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K-프리시전 모델, 한국식 정밀타격 모델이라는 표현이었죠. 저는 그 문서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선택이 아니라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공식 평가 보고서를 발표한 건 그 다음 주였습니다. 저는 브뤼셀 사무실에서 그 보고서를 받아들었죠. 표지엔 천무 시스템 종합평가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고 부제는 신뢰의 무기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기술 분석, 실전 데이터, 훈련 평가 모든 섹션이 최고 등급으로 채워져 있었죠. 마지막 페이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결론 섹션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준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방식을 주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평화를 지키는 방식이라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천무는 단순히 표적을 파괴하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빨리 끝내고 민간인을 보호하며 불필요한 희생을 막는 철학이었죠. 저는 펜을 들어보고서 말미에 서명했습니다. 나토 작전 분석관 마커스 톰슨이라는 이름 아래 날짜를 적었습니다. 이 서명은 제 25년 경력 중 가장 무겁고도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폴란드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작전평가 종료 기념식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저는 군복을 차려입고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폴란드 고위 장교들과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간단한 연설이 끝나고 한국 측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한국 국방무관이 작은 상자를 꺼내 제 앞에 내밀었죠.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태극기 배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국방무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톰슨 중령님의 공정한 평가에 감사드립니다. 이 작은 배지가 한국과 폴란드, 그리고 나토의 우정을 상징하길 바랍니다. 저는 배지를 받아들고 조용히 가슴에 달았습니다. 25년 군 생활 중 처음으로 타국의 상징을 가슴에 단 순간이었죠. 무게는 가벼웠지만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이 작은 배지 하나가 제 25년 군 생활을 다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세계 뉴스를 켰습니다.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천무를 다루고 있었죠. 영국 BBC는 한국형 정밀 타격이 전장을 바꿨다라는 헤드라인을 뽑았고, 독일 슈피겔은 유럽이 배워야 할 나라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한 발로 끝내는 기술력, 전쟁 철학의 변화라며 3면에 걸쳐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계가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넘어 한국의 철학을 말입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25년간 적어온 기록들이 빼곡히 채워진 노트였죠.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고 펜을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생각하다 천천히 문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평화를 설계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가슴에 태극기 배지를 만졌습니다. 그 작은 천 조각이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브뤼셀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토 본부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고 멀리 유럽 의회 건물도 보였죠.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숫자가 아니라 철학이었다고, 전쟁을 끝내는 힘이 천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왔다고 말입니다.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과 함께라면 유럽은 더 안전해진다고, 폴란드와 한국은 이제 진짜 동맹이 됐다고 말입니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배지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25년 회의론자로 살았던 제가 이제는 증인이 됐습니다. 한국이 만든 새로운 시대의 증인 말입니다. 전쟁은 화력이 아니라 정밀함으로 끝낼 수 있고, 무기는 파괴가 아니라 평화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진실의 증인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불을 껐습니다. 내일도 저는 이 진실을 전하겠다고, 한국의 이름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다짐하며 말입니다.